국내 신규 판정자 수가 처음으로 20명 밑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내에서 보고된 신규 판정자 수는 드디어 20명을 밑도는 18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격리 해제를 당한 환자는 108명이 되어 이제 한국에서는 신규 판정자보다 10배 많은 환자가 완치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신규 판정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일 정도로 국내의 방역 상황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꾸준히 유지되어 결국 신규 판정자 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검역소의 인원들이죠. 현재까지 해외로부터 유입해온 누적 판정자 수가 1천여 명에 달하기까지 공항검역소의 방역은 철두철미 그 자체였는데요. 본격적인 검역이 시작된 후 3달 동안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의 노고는 정말 찬사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에 더해 한국 공항 방역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3달의 기간 동안 1천여 명의 판정자를 배출하기까지 공항의 직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판정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 국경 방역의 최전선에 있으며 8만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판정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공항검역소, 관제센터, 관제탑 직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판정자를 걸러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철저한 분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차례 소독 작업을 실시하며 혹시 모를 사이에 생겼을 방역 구멍을 철저히 메우고 있죠. 한편 4월 18일 한국의 신규 판정자가 20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드디어 일본에서는 공식 발표 판정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24위, 일본은 세계 23위가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은 코스트코에서 마스크 재고가 나온 순간 마스크를 가지기 위해 대혼란이 일어난 영상이 돌아다니며 그 공포는 열도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있죠. 또한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한국밖에 생산이 불가능한 검체 채취용 면봉은 키트, 의료 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서 이를 수입하려는 국가가 줄을 서고 있는데요. 일본만큼은 현재 최악의 상태인 한일 외교 관계 때문에 한국에게 차마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무 면봉을 검체 채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조차 이 방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일반 면봉을 저 깊숙한 곳까지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결국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이 작업이 너무 두려워 증상을 느껴도 검체 채취에 자원하지 않는다는 네티즌도 속출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놀라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는 매해 발생하고 있는 가축병의 발병 건수인데요. 이전까지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가축병들이 2017년 전후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감소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에서 2020년 시즌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등이 발병 0건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죠. 2000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한 소돼지가 400만 마리에 달하고 있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당한 닭 오리는 거의 1억 마리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손해는 막대했는데요. 지난 3년간 그 수가 급격히 떨어져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이제서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지난 20여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돼지 콜레라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과거 한국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얕봤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굴욕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일본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수도권까지 그 영향세를 확대하며 엄청난 양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결과를 낳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SOS 요청을 무시하여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돼지 콜레라를 막기 위한 백신 접종 지원을 했던 지자체에 대해 일본의 중앙정부에서는 일본은 현재 청정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백신 처방을 실시하면 비청정국으로 지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본의 돼지고기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라며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입장을 비췄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본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열도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퍼질대로 퍼져버렸는데요. 그때의 대응 방식이 현재 C19에 대한 대응 방식과 똑같아 일본 중앙정부의 방역은 허점투성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이 방역에 문제가 있어 놀림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축병은 물론 인류에게 치명적인 사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한국을 전격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AI와 구제역 등의 가축병은 올해 한국에서 종적을 감추었지만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여전히 한국의 가축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큰 피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방역당국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멧돼지들에 의해 현재 휴전선 부근은 돼지열병 확산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죠. 당장 지난 11일 강원도 화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포획되어 자칫하면 방역망이 뚫릴 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2차 울타리를 설치하며 방역망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방역에 힘을 쏟던 수의사 고 정승재 주무관의 과로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했고 쓰러진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4월 1일에는 고 정승재 주무관에 대한 연결식이 열려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대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전 국민에게 존경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C19뿐만 아니라 온갖 가축병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전쟁의 최전선에 뛰어들어 있는 영웅들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위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는 칩스앤미디어라는 멀티미디어에 들어가는 비디오 IP를 주 영역으로 하고 자율주행차에 뭐 또 들어가는 컴퓨터 비전 IP 같은 것에 꾸준히 R&D를 하고 있는 훌륭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꼭 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시총 1000억 미만인 이런 작은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국산화를 세계 최초로 뭐 스스로 이룩한다거나 하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앞으로 자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뤘던 기업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어떤 소식들이 뜨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 텔레칩스인데요.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칩스앤미디어를 인수한 회사예요.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으로 관련된 중소기업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칩스앤미디어도 그렇지만 제가 요새 관심이 가는 기업들은 그 유형과 색깔이 뚜렷합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팹리스 업체들이에요. 사실 뭐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파운드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일반인 수준에서는 꽤나 깊이 있다 싶을 만큼 알아보았고 현재 상황도 잘들 아시고 있죠. 그리고 이 제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특히 반도체 제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이끈 성장 궤도의 큰 펀더멘털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물론 그것도 꾸준히 그리고 더 확대되고 반도체라는 것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커지고 요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자본 어떤 시설 캐펙스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더 기술 집약적인, 그리고 원가 매출이 좀 원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게 드는 그런 사업들, 설계 IP, 반도체 IP 사업들, 비메모리, 특히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가 미래형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방탄소년단을 키운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런 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전혀 뭔가 굉장히 작은 원가 매출로, 그러니까 원가로 인해서 큰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가능한, 근데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당연히 전통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야겠지만 뭔가 그런 시설 투자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혜자와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유형의 기업이 또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특히 이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도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이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약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원래 미국과 대만 이런 쪽이 강하고 이쪽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이쪽에 대해서 원래 경쟁력이 크지 않았고 근데 투자도 크게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크게 응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더 관심이 갑니다. 이 텔레칩스 CEO로 있는 이장규 대표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이 미국, 중국 업체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딱 맞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이나 미국의 이런 비메모리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이 세계 자동차 전장 기업 중에 1위라면 역시 NXP죠. 이 NXP가 원래 현대자동차에 AVN 시스템을 전량 납품을 해왔었는데 여기서 AVN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을 뜻하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점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이 AVN 디스플레이에서 뭐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전기차로 치면 충전 시기, 뭐 남은 주행거리 등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 접목돼서 어떤 사용자에게 화려한 어떤 UX를 보여줄 그런 부분이죠. 2011년부터 텔레칩스가 이 물량을 가져와가지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실제로 NXP를 밀어내고 현대차에 독점 납품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NXP보다 텔레칩스가 기술력이 좋아서 따냈냐? 그것은 당연히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고 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최소 기술력 이상을 스스로 정부 지원 거의 없이 1군데에는 칭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 또 셋톱박스용, 이쪽은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지만 셋톱박스용 AP라는 게 있는데 그 컴퓨터 CPU, 휴대폰에도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죠. 똑같이 셋톱박스에도 AP라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 홈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원래는 외국의 AP를 저희가 썼었거든요. 근데 KT가 작년에 최초로 이 텔레칩스의 AP를 14나노짜리를 공급받으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텔레칩스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14나노 핀팻에 부합하는 AP를 설계하고 삼성의 파운드리 제조를 통해서 KT에 최종 납품이 돼서 원래는 외산만으로 쓰던 것을 우리나라 국산화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됐다. 국산 AP가 탑재된 이 셋톱박스가 출시되는 건 처음이었고 그간 이던 R&D 시도는 당연히 몇 번 있었지만 완제품이 이렇게 시판돼서 실제로 나간 적은 처음입니다. 뭐 물론 이 셋톱박스 쪽에서의 뭐 삼성전자도 이쪽을 하고 뭐 휴맥스라든지 뭐 국내에서 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P는 약간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 체제를 기반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외산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국제과제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이틀을 깨지 못했는데 KT와 텔레칩스가 한 3년 전부터 협력을 해서 요거에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뭐 개발을 R&D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해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NXP와 브로드컴을 텔레칩스가 밀어내고 국산화한 것이 실력으로만 오로지 밀어냈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국산 기업으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는 이 팹리스, 그것도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 지원도 사실상 중국이랑 뭐 비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1조를 지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뭐 몇십억 지원받고 약간 이 정도 몇십억 뭐 100억 이렇게 지원받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칩스앤미디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팹리스 기업은 이 IP라는 특허를 기반으로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익을 내고, 라이센스는 일회성 수익이고 로열티는 주기적 수익이죠. 때문에 R&D가 이 회사 원가 매출의 주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 팹에 대한 캐펙스 위험이 거의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순이익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칩셋미디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칩셋미디어는 막 30%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는 아마 한 10%좀 아래일 텐데,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높다, 원가 매출이 없냐 하면서 10% 부근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조금은 그게 이제 국내 매출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를 많이 확보를 못하는 거죠. 저가에 많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부채 비율도 여기가 한 50% 정도로 건전한 편이고요. 칩셋미디어가 부채 비율이 10% 정도다 보니 워낙 거기가 건전하지만 여기도 뭐 나름 건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나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또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장단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쉬운 면은 국내 매출 비중, 즉 HKMC, 즉 현대기아 계열의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달할 거예요, 지금. 그 외에 국내 매출 비중도 절대적이고, 물론 해외에도 매출합니다. 벤츠, 뭐 도요타, 아우디에도 공급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현대기아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칩셋미디어처럼 해외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3년 안에 60%까지 늘리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텔레칩스의 미래 확장성을 결정지을 요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돌핀 시리즈를 중심으로 IVI랑 클러스터 정도의 마켓 쉐어를 조금, 이것도 의미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IVI는 그래도 한 15%, 13% 가져갈 거예요. 근데 클러스터가 좀 뭐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승부수는 디지털 콕핏이나 AI를 기반으로 한 뭐 VCP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이 기술력 지금까지 쌓아온, 그래도 1999년부터 있었던 회사고, 그때는 물론 막 자동차용 반도체를 바로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술력을 쌓아온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만 거기서 이제 영업만 좀 뚫어준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짚으면 콕핏이에요. 콕핏에 집중 투자를 할 텐데, 콕핏 시스템은 약간 보고 듣고 약간 차량 안에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감지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 어떤 보조 시스템의 일종이죠. 여기서 센서 같은 거는 다른 어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잘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시스템 온 칩으로 구현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돌핀이 나올 것 같고, 이 AI를 기반으로 한 돌핀을 위해서 마인드인테크라는 자회사도 설립을 했죠. 여기에 CEO가 아마 문석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AI 분야에서 또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 여기 CEO로 앉아 있습니다. 거기 AT&T 있죠? 미국의 AT&T에서도 음성처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연구원으로 또 근무를 하셨고, 인피니티 텔레콤이라는 음성처리 전문 업체를 창업할 만큼, 뭐 삼성전자에 실제로 이 인피니티 텔레콤은 납품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딥러닝과 AI 엔진 등을 기반으로 삼아서 뭔가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이렇게 장담을 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한 R&D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대 기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 원가 매출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저가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일조를 한 회사다,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